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오늘 낮 동안 연무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침에 낀 짙은 안개가 낮에도 먼지와 결합한 연무로 계속되면서 어제에 이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기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연구가 한창인데요. 에너지 저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성 액체 나노 복합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은 물론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인 캐패시터. 충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명 콘덴서로 전기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슈퍼 캐퍼시터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캐퍼시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전극 물질로 요즘에는 나노 복합체를 활용하는 전극 개발이 대세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허윤석 박사팀이 이러한 나노 복합체 개발에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고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온성 액체를 이용해서 나노재료의 구조를 조절하고 또한 전극 계면에서의 차지 트랜스퍼를 향상시킴을 통해서 고출력, 고성능의 전극 재료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염 화합물인 이온성 액체의 자기조립 기술을 활용해 나노 복합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비해 충방전 속도를 200에서 300% 향상시키면서 충방전 수명 또한 1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온성 액체 나노 복합체는 차세대 고성능 에너지 저장 소자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온성 액체 나노 복합체를 전극 물질로 사용하는 슈퍼 캐퍼시터 개발을 통해 차세대 고성능 에너지 저장 소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 최고 권위주인 ACS 나노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첨단 연구 장비와 다른 부서와의 공동 연구로 일궈낸 결실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이러한 공동 연구를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국이 되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고효율 에너지 저장 나노 복합체 전극 물질은 2차 전지는 물론 전기 자동차나 전동 공구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소시지나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일찍 숨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말고기 파동과 겹쳐서 가공육의 안전성 논란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 추리히 대학을 포함한 연구진은 유럽 10개 나라에 걸쳐 육류 섭취와 사망률 사이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 45만 명의 건강 상태를 1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하루 160g 이상 가공육을 먹는 사람은 가공육 섭취량이 20g 이하인 사람보다 먼저 숨질 확률이 44%나 높았습니다. 또 심장 질환으로 숨질 확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72%나 높았고 암으로 숨질 확률도 11% 증가했습니다. 가공육 160g은 소시지 2개와 베이컨 1장 분량에 해당합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흡연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강하지만 이를 고려하고도 가공육의 유해성이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소금류와 화학물질도 첨가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영국 의학저널 BMC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 불신이 번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가공육 섭취를 하루 70g, 베이컨 2장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10만여 명이 65세 이전에 숨지는데 가공육만 덜 먹어도 매년 3천여 명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영국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바뀌어 우리가 먹는 반찬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주 먹던 생선을 쉽게 먹을 수 없게 되면 난감해질 텐데요.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고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도 기후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부들이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생선을 고르는데요. 주로 눈길이 가는 건 고등어나 오징어처럼 요즘 많이 보이고 비교적 싼 수산물입니다. 요새는 많이 고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 싼 위주로 많이 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나 고등어 이런 위주. 가격이 싼 이유는 어획량이 크게 늘어서인데요.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바다 생태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온은 지난 40년 동안 1도 이상 상승했고 수온이 1도 오르는 것은 육상에서 기온이 10도 오른 것과 맞먹습니다. 육상에 비교해서 해양 온도가 변화가 크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의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육상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수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물에 사는 고등어나 오징어, 멸치 같은 난류성 어종은 잘 잡히고 있지만 명태 같은 찬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은 이제는 국산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어종이 빠르게 변하면 연안에서 조업하는 대다수 영세 어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기별로 그물과 배의 종류가 다른데 잡히는 고기가 바뀐다고 장비를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해녀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폐류의 먹이인 해조류가 사라지고 덩달아 전복과 소라 생산량도 크게 줄고 있는데요. 전복, 소라를 잡아 생활하는 해녀도 숫자가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 환경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동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이어집니다. 수산물에 대한 어떤 자원량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어떤 수산물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은 일반 우리 서민들의 어떤 서면의 식탁에 올라오는 양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2100년이면 제주와 남해안 바다는 일본 오키나와처럼 아열대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텐데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0분 내로 지진 해일이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박하용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 해일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나 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진 피해는 83년과 9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네. 지진 해일 발생 위치는 우리나라 동해안 끝부분, 그러니까 일본 서쪽근해입니다. 이곳이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이 해일이 오게 됩니다. 이들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3년 동해 중부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은 인명 피해 5명, 건물 피해 44동, 선박 피해 81척 등 3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3년 일본 북해도 남서해 지진에 의한 지진의 일은 선박 피해 35척, 어망 3천여 통 등 3억 9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30년 전, 20년 전에 이런 피해가 있었군요. 네, 네.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네. 보면은 일본 서해안이나 대마도 부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에도 엄청난 해일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설정이 나오던데요. 실제 이런 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진의 일은 해저의 판과 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 지진 해일의 에너지가 해안까지 도달하기 전에 현저히 낮아지고 도달 시간도 오래 걸려 서해안과 남해안은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면 바다의 수심이 1k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진 규모도 7.0 이상이야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하 해운대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된 측면이 있군요. 네. 그 지진으로 인한 해일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지진 해일 예측 시스템이 구축됐다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했습니다. 이번 주간 지진 해일 대응 시스템은 기상청의 정보에 따라 파고 높이, 도달 시간뿐만 아니라 침수 예상 지역까지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침수 범위를 파악하여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0분 이내에 해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10분 이내에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네. 기상청에서 통보되는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기상청에서 통보되면 곧바로 예상 침수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 해일은 일본 서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로 우리나라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통보를 빨리 해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서해라고 하면 우리의 동해가 되겠군요. 네. 네, 그럼 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이런 정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상청의 지진 해일 예측에 따라 지진 및 지진 해일 정보를 우리청 시스템에 전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보가 자동으로 우리청 지진 해일 시스템에서 입력이 되어 침수 예상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CBS 및 재난방송과 지진 해일 정보 사이렌을 울려 주민 및 관광객 등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지진 해일 예측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이 미국 혹은 일본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지진 해일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대피 안내 지도는 제작되어 배포하고 있지만 우리청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같이 체계화돼서 자동으로 피해 지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스템은 좀 더 체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박하용 사무관과 함께 지진 해일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성에 지구 생명체의 씨앗이 실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새로운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메디컬 센터 신경과장 스티븐 골드먼 박사가 인간 낙태아의 뇌에서 채취한 신경교세포의 전구세포에 형광색을 띠는 단백질을 묻혀 이를 갓 태어난 새끼 쥐의 뇌에 이식한 결과 다 자라난 후 다른 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뇌 기능을 나타냈다고 영국의 가디언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트론드하임 공대 공중보건학과의 라르스 레우그산 박사는 불면증이 심하면 심부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돌연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된 한 주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전 장관 내정자죠. 이 예. 돌연 잦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그 월요일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야당과 정치권의 이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면서 그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했다며 미국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남은 일생을 바치고자 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ICT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서 생산 동력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에 공감해서 동참하고자 했지만 이 중대한 시점에 움직이지 않은 국회를 보며 마음을 지켜내기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오전 김종훈 전 후보자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인천국제공항에 출국하며 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퇴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과학계도 몰랐을 만큼 갑작스런 사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퇴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좀 밝혀졌습니까? 예, 그 대통령 담화 직전에 갑작스럽게 국회에 나타난 김종훈 전 후보자는 그 짧은 사퇴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장 후보자를 도와 청문회 준비로 분주하던 교육과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사흘 연휴 동안 광화문 임시사무실 내내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3일절에는 1급 이상 공무원들과 이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토론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난맥상에 실망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금세 포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그동안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4년 동안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에도 관여한 경력으로 논란을 낳았었죠. 이 때문에 국가 기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시민권 포기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이 확실해지자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미국인으로서 한국 정치 문화와 정서가 맞지 않다는 점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만 실제 포기 절차는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사태로 미래부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조직법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해서 또 내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계에서는 차관이라도 먼저 임명해서 이 실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종훈 전 내정자의 사퇴와 맞물려서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는데요. 네. 또 앞으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경북 구미공단에서 유독가스인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염소가스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불산 누출에 이어 염소까지 상당히 좀 걱정이 큰데요. 네. 지난 5일이었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건데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1명을 비롯해서 이웃 공장 근로자 등 모두 1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번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그 지난해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두 번째 그 유독물 누출 사고인데 연산가스도 불산가스 못지않게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라는 점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염소가스는 그 독일이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화학전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데다 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한 번 살펴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이나 코, 목, 점막, 그러니까 이 수분이 있는 곳에 이 염소가스가 닿으면 이게 염산으로 변합니다. 바로 피부나 살이 짓무르면서 화상을 입게 되고 또 다량 흡입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켜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는 30에서 50ppm만 퍼져도 이 1시간 내에 인간을 죽게 하는 맹독성 살인가스인데요. 불산이 피부를 파고들어 생체 내에서 칼슘 농도를 낮춰 심장마비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니기 때문에 정수장이나 수영장에서 소독을 위해 많이 쓰는데요.
또 제약회사를 비롯해 여러 화학 공정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염소가스를 다른 물질과 반응시켜서 염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가스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50대 10명 중에 1명꼴인 전립선 암이 50대 말고 이제 60대가 되면은 뭐 4명 수준으로 급작스럽게 증가해서 특히 60대 이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 성모병원 비뇨기암팀이 지난 15년 동안 이 비뇨기암 환자 2천여 명을 조사했는데 60대 전립선암 환자가 41%였습니다. 이어 70대가 37%로 많았고 50대와 80대는 각각 10% 정도였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그 50대의 10% 수준에서 이게 60대가 되면 40%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다 이 부분인데요. 예. 그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또 관심도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전립선암은 진행이 돼도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자각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50대 중반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간단하고 저렴한 혈액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박형주 앵커도 한 50대 중반부터는 꼭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특히 계약한 자녀들, 학교와 학원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환절기 감기 환자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맞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만 저녁이나 밤에는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절기에는 큰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감기 환자는 계절이 바뀌는 3월과 4월, 딱 지금이죠. 그리고 9월과 10월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한 달에 300만 명 안팎이던 감기 환자가 환절기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른 건데요. 이 400만 명 이상은 1월과 12월 한겨울에 발생한 환자 수와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10살 미만 어린이가 전체 환자의 19%, 또 10대 청소년이 14%, 그러니까 전체 감기 환자의 33%가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또 친구들과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만큼 감기에 더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봄철 황사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온 변화에 대비하도록 겉옷을 하나 더 챙겨 입고 다니고 또 학교에서는 손을 자주 씻는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고 또 개학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특히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계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DMB 화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드 테스트가 제주에서 실시됐습니다.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는 고화질의 하이브리드 DMB 상용화를 앞두고 송출 시 기술적인 문제점과 DMB 수신기의 호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온에어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고화질의 하이브리드 DMB가 상용화되면 기존보다 4배 정도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DMB 위원회는 고화질 DMB 필드 테스트 결과 발표와 서비스 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탤런트 박시우 씨 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SNS 서비스를 통한 문자 기록이 유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체별로 보존 정책이나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자 내역을 항상 확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탤런트 박시우 씨 성폭행 사건의 진실 공방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의 메시지 내역이 본사 서버에 보관돼 있었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통신장애나 단말기 고장 등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5일 정도 메시지 내역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관 기간이 훨씬 길었지만 사용자 증거로 서버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보존 가능 기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일본과 태국, 대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도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라인 측은 문자 보존 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이피플도 전송 장애 등을 대비해
메시지 내역을 3개월간 보존하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삭제하면 본사의 서버에 있는 기록도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일반 문자는 원칙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장애 또는 상대편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 등에만 7일간 보존되고 이후엔 자동 삭제됩니다. 이통 3사가 공동 서비스하는 SNS 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통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통화 기록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12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 역시 로그인 기록 등을 3개월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통화나 문자 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역시 올 하반기 시스템 개선이 끝나면 문자가 전송되지 않았을 때만 저장할 예정이어서 문자 내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일은 거의 없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상으로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